이제 다시 중세교회사 1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하는 세속권력,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 교황이 어떤 그런 중심이 돼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배를 했다면, 이제 그 힘이, 균형이 추가 세속 권력인 그 국왕들 또 황제들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제는 교황이 힘을 잃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균형이 깨어지고 그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츠 공회와 공의회주의의 소제목으로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속 권력이 주도한 공의회. 대립교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피사 공의회는 대립교황들이 물러나기를 거부함으로써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콘스탄츠에서 5년 후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첫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를 포함하여 동방교회 지역에서 소집되었던 공회에는 모두 황제가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중세 공회는 모두 교황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소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츠 공회는 교회 주도권이 교황에게서 다시 세속 군주에게 넘어가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공회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에 의해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츠 공회는 교회 분열, 교회 개혁, 이단 문제 해결 등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회가 소집이 초대교회, 동방교회가 중심일 때는 황제가 소집을 했는데, 이제 또 중세 들어서는 가톨릭이 중심일 때는 교황이 소집, 이후에 이 교황의 어떤 그런 권위가 무너지고 힘이 약해졌을 때는 공의회가 소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사 공의에서 선출된 알렉산데르 5세가 1410년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적법한 공의에서 선출된 적법한 교황이라는 지지 확산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발다사레 포사가 피사 쪽 교황이 되었고 요한 23세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에서 선출된 교황이니만큼 요한 23세 입지는 다른 두 대립교황에 비해 견고하였습니다. 1413년 나폴리 왕국군이 로마로 진격해오자 교황은 피렌체로 도망을 하고요. 요한 23세의 사절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황제는 지원을 조건으로
공의회 개최를 요구하게 됩니다. 교황은 이 제안을 수용하였고 공의회 소집 장소도 정세가 불안한 로마가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 영토인 독일 남부 콘스탄츠로 결정되었습니다. 요한 23세가 공의회 소집 요청을 선뜻 수용한 것은 황제 지기스문트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었습니다. 교황은 교회 분열 해결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미완의 교회 개혁을 추진하려 공의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300명 이상의 주교, 100명 이상의 대수도원장, 성직자, 신학자, 법학자, 세속 군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유럽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3년 반 이상 지속된 이 공회는 40번 이상의 전체 회의와 수많은 소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력하게 등장한 것이 공의회주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교황이 주도권을 쥔 교황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공의회주의자들은 전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앞의 시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대표, 머리, 수장, 전통적으로 가톨릭은 교황, 수의권, 주장, 이건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글도에서 베드로에서 교황으로 이어졌다. 이건 마태복음 16장의 근거에서 이렇게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했는데 이쯤에 와서는 공회, 교회의 대표가들이 대표하는 그 모임체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의 수익권을 부정하고 그 교회 대표는 교회를 구성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교황이 주도권을 쥔 교황권주의였다면 공의회주의자들은 전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의회 쿠데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피사 공의에서 선출된 교황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대립교황들인 아비뇽 측 베네딕투스 13세와 로마 측 그레고리우스 12세를
회유하는 것으로 공회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 분열을 매듭 짓는 것으로 공회를 끝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대학 총장 장제르송과 피에르 다이 추기경은 3명의 교황 중 1명을 교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모두 사퇴하고 제4의 인물을 교황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 이때는 아비뇽 교황, 그 다음에 공회에서 선출한 교황, 이렇게 교황이 3명 있었는데 이 3명 모두를 퇴위시키고 다시 제4의 인물로 교황을 선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피에르 다이는 자신을 선출한 요한 23세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다이와 그에게 동조하는 추기경들은 교회 평화를 위해 요한 23세의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교황 선출은 추기경단 몫이었지만 당시 추기경단은 참관 모든 국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국민단이었습니다. 이 국민단이 교황 퇴임과 새로운 교황 선출에서 추기경단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포함한 잉글랜드 국민단, 프랑스 국민단, 그리고 폴란드 국민단, 보헤미아, 헝가리, 덴마크를 포함한 독일 국민단, 이탈리아 국민단, 에스파냐 국민단이 구성되어 일반 회기에서 안건을 국가별로 투표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직을 만든 후 교황 요한 23세에 대한 퇴임 압박이 가해졌고 교황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요한 23세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교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기꺼이 퇴위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신 대립 교황들인 베네딕투스 13세와 그레고리우스 12세가 사임하면 자신도 퇴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로마 쪽 그레고리우스 12세는 자진 사퇴하였고 아비뇽의 베네딕투스 13세는 퇴위를 거부하여 공의에서 파면하였습니다. 공의에 참여한 국민단의 압박으로 교황이 사임하였지만 새로운 교황 선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교황제가 2명, 심지어는 3명씩이나 존재하는 시대를 만들었다면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것이 근원적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분열이 교황의 자발적인 퇴임이나 대립 교황들 사이의 타협이나 토론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회는 스스로 교황보다 앞선 권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핵상크타 반포, 콘스탄츠 공의는 1415년 교령 핵상크타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적법하게 소집된 공회가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재. 공의의 권위가 교황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규령에 따르면 교황을 포함한 누구라도 교회 개혁과 관련하여 공의회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의회 역사에서 이 규령은 기존의 교황권 주장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교회 본질적 권위는 교황 개인이 아니라 각 국가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민단으로 구성된 공의회에 주어졌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 중앙집권적 였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별로 국가교회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이 국가교회 대표단, 국가교회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모아지죠. 그러면 이것이 공의회 구성 하는데 이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단을 국민단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각 나라 국가교회에서 파송한 대표단을 국민단이라고 불렀고, 이 국민단이 모여진 어떤 연합체가 공회로 구성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헥상크타에 대한 생각은 공회 내부에서도 갈렸습니다. 분열된 교황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규령 자체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규령은 교황 수의소를 회복하려는 교황권주의자들과 계속해서 공의를 교회 개혁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공의회주의자들 사이에 자란 긴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교황권주의자들은 이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장을 했을 것이고, 이들은 또한 이러한 어떤 교회 개혁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도모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은 공의주의를 주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기경단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단이 각각의 투표권을 갖고 교황을 선출하는 새로운 선례를 공회는 만들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각각의 국민국가가 교회 영향력을 가지는 국민교회 형성 시기로 하나의 가톨릭 유럽은 접어들었습니다. 1417년 마침내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티누스 5세가 공회에서 새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유럽
교회의 대분열이 수습이 됩니다. 대립교황들의 분열은 끝났지만 더 큰 분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 교황과 공의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중심 어떤 교황 수의소를 주장하는 교황 어떤 주의자들, 교황 중심주의자들과 공의회 중심주의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그런 분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이 관점에서 보자면 루터가 촉발한 종교개혁은 교황과 유럽 국민국가 사이의 분열을 확정지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스의 화형과 위클리프 탄핵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콘스탄츠 공회의 중요 안건 중 하나가 후스와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사상이 공회의 안건으로 제기된 것은 위클리프의 영향력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또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개혁가 얀 후스도 이 공회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대분열 상황은 하나의 가톨릭 교회를 넘어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확장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콘스탄츠 공회는 위클리프 사후 그의 서적에서 가톨릭 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찾아 이단으로 선언하고 파문하였습니다. 이때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가 소환이 됩니다. 후스는 16세기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가톨릭 교회와 별개의 독자적인 보헤미아 국민교회를 형성했습니다. 후스와 보헤미아 개혁운동은 그 영향력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후스의 사상적 근원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 추종자들은 탄핵되어 대학에서 쫓겨난 일부의 학자들은 프라하 대학으로 이렇게 피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프라하 대학 출신의 학자들이 또 많이 건너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학자들이 프라하 대학으로 또 이렇게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계속했고 또 프라하 대학 출신의 학자들이 옥스퍼드 대학에도 이렇게 왔고 그래서 서로 상호 교류가 이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작품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보헤미아 성직자들에 의하여 보헤미아로 다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파체스를 주장하는 후스파와 인정하지 않은 위클리프는 파체스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면 견해가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후스는 교회란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교황이나 주교가 선택받은 자인지 불확실하기에 그는 가톨릭 위계구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후스파의 개혁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성례전이 아니라 설교 중심 교회였습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설교가 15세기의 후스를 통해서 확산되었고 개혁운동의 핵심으로 대중설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닌 대중에게 자국어로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건 예전 중심. 일단은 후스는 이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카톨릭은 예전 중심이라면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말씀 중심 아니겠습니까? 설교 중심. 그런데 이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후스라는 것이죠. 제독교회에 매이지 않는 그들 교회 개혁의 메시지를 대중 설교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적 내용의 설교. 그러니까 개혁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카톨릭을 어떤 교황제 또 카톨릭의 어떤 그런 성직자들의 그 부패, 교회의 부패 타락, 모순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파하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대중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설교를 통하여 대중뿐 아니라 귀족들, 프라 시민들, 또 보헤미아 왕실까지 후스의 개혁 사상을 지지했다. 환영하고 지지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후스가 설교를 통해서 개혁적인 것들을 카톨릭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어떤 개혁적인 것들을 설교하면서 파급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지지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질 때에 있다는 거죠. 대중의 정서를 파악하고 일깨우는 설교를 통해서 객체로 머물던 대중이 능동적 주체로 바뀌었다. 이들이 깨어난 거죠. 대중들이 각성하고 일어난. 그리고 이들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개혁의 주체가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민중이 후스 사회에도 적극 보헤미아 개혁을 위해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위로부터의 의지가 만날 때 성공을 하게 된다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스는 대중 설교를 통하여 대중을 동력화했을 뿐 아니라 지식인의 의식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일하며 보헤미아의 의식 활동에 앞장섭니다. 그것은 보헤미아 민족의식 고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후스가 취했던 정책은 교회 정치적 중립이었고 정치적 중립화를 놓고 로마 쪽 교황을 지지하는 프라하 대주교와 갈등 속에서 후스는 대주교로부터 성무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스와 지지자들은 국왕의 지원을 얻어
중립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피사 공의가 실패하면서 후수의 교황청 및 교회 개혁에 대한 입장은 점차 단호해집니다. 요한 23세는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2세를 지지하는 나폴리 지지자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면벌부를 조건으로 십자군을 조직했고, 이에 후스는 피사 교황에게 반발하게 됩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벌이는 전쟁은 정당성이 없으며 면벌부 발행은 교황권의 남용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면벌부에 대하여 한 세기 전 후스는 면벌부 판례를 비난하는 설교를 하였고, 세속의 검을 휘두를 권위가 교황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보헤미아 여론은 전폭적으로 후수 편이었습니다. 보헤미아 군중은 내춘보옷을 걸친 2명의 학생의 목에 십자군 소직과 면벌부에 대한 요한 23세의 직서를 걸고 그들을 수레에 태워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직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이에 분개한 교황이 보헤미아 왕을 압박해 이 사건을 벌인 가담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분노한 군중과 프라하 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은 죽은 시신들을 베들렘 성당으로 옮겨 순교자로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교회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 보헤미아 문제도 주요 안건이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의 안전 통행권 보장에 후스는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참여하게 됩니다. 교황은 후스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권한을 주지만 미사는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숙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다가 추기경단에 발각되어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3개월 후 프란체스코 수도의 감옥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는데 약 30가지의 교리가 이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주로 교회론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전적으로 예정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것뿐이고 전투적 교회가 교황이라는 가시적 우두머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교황제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동기가 순수하다고 양심에서 증거한다면 교황이 금지하더라도 설교를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자 법규는 성경이라는 성경 중심주의도 펼칩니다. 결국 후수는 파문되고 콘스탄츠 대성당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후수의 주장을 몇 가지 중요한 주장들을 보겠습니다. 예정된 사람들, 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성원, 교회 구성원은 예정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며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결코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아무리 금지한다 하더라도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교황이 금지한다 하더라도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앙의 법규는 오직 성경이다. 그 말은 어떠한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어떤 그런 교령, 가르침, 이런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교황권을 넘어선 공의회주의, 결국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잠들었던 영혼들을 일깨우고 신앙을 일깨우고 의식을 일깨워서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대중들과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 큰 파문이 일어나자 이 가톨릭은, 기득권자들은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 대성당 기둥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교황권을 넘어선 공의회주의. 콘스탄츠 공의는 공의회의 의서를 제도적으로 못 박으려는 프레퀀스가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령은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의회는 분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신임 교황을 선출하고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교회 개혁 청사진을 그려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공의회주의는 교황권주의를 앞섰습니다. 교회 대분열의 결과 공의회 자체가 교황을 넘어서는 거대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따르는 가톨릭 공동체에서 교황을 위에 두느냐 공의회를 위에 두느냐 하는 것은 16세기판 종교개혁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의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교황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각각의 국민국가가 대표하는 국민단으로 구성된 공의회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원형을 제시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주의 패배와 분열된 유럽, 교황권주의자들과 공의회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1431년 바젤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공의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바젤 공의회는 성직자들이 교황에게 내는 초입세를 폐지하고 교황의 성직록 지명 권한을 없애는 등 교황의 손발을 묶는 조치들을 통과시킵니다. 다시 한번 교황권주의자와 공의주의자의 대립에서 공의회주의자들이 우위를 확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의회가 견제한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의 힘을 빼놓고자 하는 공의회 시도에 대하여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는 자신이 주도권을 질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옵니다. 분열된 동서방 교회를 다시 통합하는 문제였습니다. 급진적 공의회주의자들이 바젤에서 공의회를 여는 동안 교황은 1437년 헤라레에서 공의회를 속개하게 되는데, 동서방 교회 화합이라는 압도적 안전을 가지고 동방교회 사절이 참여한 헤라라 공의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동서방교회 통합 의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서방교회만 도입된 연역
교리였습니다. 비잔틴 황제 미하일 5세는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서방의 도움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리하여 민감한 신학적 문제인 연옥 교리를 수용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은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비잔틴 제국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대표단의 결정에 대하여 동방교회 성직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되면서 천년 동안 유지되던 동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공의주의자들이 더 이상 유럽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자 대립교황 펠리스 5세는 사임을 합니다. 교황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교황은 10년마다 공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콘스탄츠 공회 결정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됩니다. 공회주의는 중세말 가톨릭교회 개혁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운동이 남긴 정치적, 종교적 유산은 대부분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의주의자는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성직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세계 내 다양한 계급과 이해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보편교회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라고 할까요? 공의는 성직자 또 다양한 계급, 이해 관계자, 들의 입장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구.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그리고 그런 기구이듯이 이 공의회가 그런 역할을 했고, 이 공의회는 이런 어떠한 의회 민주주의의 하나의 예표가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회는 교황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개최될 수 있었고, 참가하는 대표단이 그도 세계 전체를 대표하여 결정하는 최고 관할 기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회는 각 국가교회, 그래서 파송한 대표들, 이 조직들의 조직.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단, 국민단들이 모여서 소집되어서 이룬 어떤 그런 공동체 회의체이기 때문에 각 교회,
또 각 나라의 어떤 그런 민중들, 대중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각 나라의 어떤 입장,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구였다 하는 것이죠. 교황권주의가 공회주의를 결국 눌렀지만 그것이 전과 같이 교황권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공회주의의 패배가 교황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공회주의 몰락은 중세말 교회가 연착륙할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각 개별 국가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톨릭은 서로 다른 분파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유럽은 명칭만 교황이라 부르지 않을 뿐 여러 합법적인 대립교황을 두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 교회가 있고 거기에 대표가 있었을 거니까 결국에는 각 나라마다 교황을 두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그런 형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톨릭은 서로 다른 분파로 약간의 그 국가교회로 바뀌면서 그 신학적인 것들 또 그 문화적인 것들과 섞이면서 조금씩은 다른 형태의 교회로 발전되어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분오열이었고 유럽은 명칭만 교황이라 부르지 않을 뿐 여러 합법적인 대립교황 이렇게 교황들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공의회주의 실패가 낳은 필연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은 하나의 가톨릭을 분열시킨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의 유럽을 영구히 분열시킨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공회주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유럽 가톨릭의 실패를 낳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